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특히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는 슬픔 속에서도 여러 절차를 처리해야 하기에 더욱 당황스럽죠. 이런 순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혼란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또는 늘 곁에 계시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두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충격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가족은 20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내야 했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그런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30분이 여러분과 가족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훨씬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먼저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가장 힘든 순간에 든든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다면 먼저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의 동맥이나 손목에서 맥박을 찾고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살펴보세요. 거울을 입 앞에 대면 호흡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심정지 후 4-5분이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시신이 굳었다면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오세요. 어떤 상황이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당황스러워도 다음 내용을 꼭 말씀하세요. 정확한 주소와 찾아오는 길, 환자가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 언제부터 이랬는지, 평소 앓던 병이 있었는지, 구급대원이 오면 그들이 전문적으로 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고인이 평소 먹던 약, 앓던 병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기억하세요. 이 정보가 사망진단서 발급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알고 계셨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사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망진단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장례식장 이송부터 화장 매장 허가, 사망신고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고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이 있었다면 그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담당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인의 병력을 알고 있어 사망 원인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없다면 119의 도움으로 가까운 응급실로 가서 당직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인이 평소 앓던 병과 먹던 약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하지만 평소 병이 없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경찰이 와서 변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변사란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망을 말합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고인의 상태를 살펴본 후 검시나 부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자연사로 보이면 병원으로 모셔 사망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타살 가능성이나 원인을 알 수 없으면 검시나 부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검은 가족에게 매우 힘든 결정이지만 때로는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사고사나 범죄 의심이 있으면 가족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이나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라면 간단한 검시 후 사망진단서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꼭 기억하세요.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모든 행정 절차에 필요합니다.
고인이 먹던 약이 있다면 모두 모아두세요. 의사가 사망 원인을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고인의 주치의나 평소 다니던 병원에 연락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한 명은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이제 장례식장 선택과 고인 이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를 잘 이해하셨나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고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숨이 멎은 후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고인을 모시고 장례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어떤 장례식장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아버지를 모셔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 가족은 많은 실수를 했고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사망 진단서를 받았다면 이제 장례식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장례식장 선택할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첫째, 위치입니다. 가족과 조문객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가족이 많다면 교통이 편리한 곳이 중요합니다. 둘째, 비용입니다. 장례 비용은 장례식장마다 크게 다릅니다. 빈소 사용료, 시신 준비 비용, 손님 접대 비용 등을 미리 물어보세요. 큰 병원 장례식장은 편리하지만 비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시설입니다. 빈소의 크기, 손님 맞이하는 공간,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확인하세요. 장례 기간 동안 가족이 머물러야 하므로 중요합니다. 넷째, 서비스입니다. 장례를 도와주는 분의 태도와 전문성, 24시간 도움받을 수 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장례식장을 정했다면 바로 전화하세요. 이때 알려줘야 할 내용은 고인의 이름과 나이, 돌아가신 시간과 장소, 지금 고인이 계신 곳, 유족 대표 전화번호, 장례 예상 일수입니다. 아직 장례 일수를 결정 못했다면 나중에 말해도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을 모시러 차를 보내줍니다. 이 차가 올 때까지 시간을 확인하고 그동안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세요. 이송차가 오기 전 가족들은 고인의 몸을 정리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알아둘 점은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립니다. 편안한 자세로 눕혀드리고 팔다리가 굳기 전에 바르게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덮어드리는 것도 고인에 대한 예의입니다. 고인이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 있다면 함께 두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매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각자 방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게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장례차가 도착하면 고인은 전문 이송요원에 의해 모시게 됩니다. 이때 알아두세요. 이송 전 고인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 고인의 발이 먼저 나가도록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고인과 함께 가져갈 물품, 옷, 신발, 안경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가족 중 한 명은 고인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염습과 입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염습이란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과정입니다. 입관은 고인을 관에 모시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지만 가족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참관을 요청하세요. 참관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고인과의 마지막 의식이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장례와 관련된 모든 선택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계신가요?
지금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장례 방식은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유가족의 마음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례 방식은 크게 매장과 화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화장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고인의 평소 뜻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매장을 선택한다면 묘지 구입과 관리 비용, 그리고 정기적인 벌초와 묘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원묘지는 관리가 편리하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선산이 있다면 그곳에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을 선택한다면 화장장 예약이 필요합니다. 대도시는 예약이 빨리 차므로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 후에는 육골의 안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봉안당에 모시거나 수목장, 자연장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봉안당은 실내에 위치해 날씨와 관계없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수목장은 나무 아래에 고인을 모시는 방법이고 자연장은 산이나 바다에 고인의 유골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장례 기간도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전통적으로는 3일장이 보통이었지만 요즘은 가족 상황에 따라 1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합니다. 장례 기간을 결정할 때는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오는데 필요한 시간, 빈소 유지, 비용, 상주의 체력 등을 고려하세요. 너무 짧으면 조문객을 다 맞이하기 어렵고 너무 길면 상주의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커집니다. 2에서 3일장이 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의 형태도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가 있다면 해당 종교의식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각 종교마다 장례식 진행 방식이 다르니 종교 지도자와 상의하세요. 종교가 없다면 일반 장례나 가족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기리는 영상이나 사진을 활용한 추모식이 늘고 있습니다. 고인의 성격과 생전 모습을 생각하며 가장 어울리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상주의 역할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아들이나 딸, 배우자가 상주가 되지만 요즘은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대표 상주를 맡기도 합니다. 상주는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명이 상주 역할을 나누어 맡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 비용 계획도 미리 세워두세요. 장례 비용은 크게 빈소 사용료, 장의 차량 비용, 염습 및 입관 비용, 상복 대여, 접객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지만 규모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거나 장례보험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장례비용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장례 지원 서비스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사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장례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잠시 벗어나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특별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사망신고는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니 꼭 기억하세요.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인의 연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각종 공과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냐고요? 고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유가족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더 확실합니다.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고인은 보통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되지만 가족이 아니더라도 동거인이나 집주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변화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고인 명의의 모든 법적 행위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신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은행 계좌, 보험, 증권 등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둘째, 각종 공과금과 정기결제 서비스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휴대폰 등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셋째, 고인이 가입한 각종 회원 자격이나 구독 서비스도 해지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 후에는 추가로 사망자 등본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향후 상속 절차나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여러분, 이런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처리하면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작성해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면 빠뜨리는 일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인의 재산 정리와 상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5번째 장까지 오셨네요.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은 정말 현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 쉬운 상속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상속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속은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특정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전체를 직접 쓰고 날짜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유언으로 법적 효력이 가장 확실합니다. 녹음 유언, 비밀 유언 등의 형태도 있지만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받으며 자녀의 상속분과 동일한 비율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받습니다. 부모도 없다면 3순위인 형제 자매와 배우자가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상속받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을 확인하세요. 고인 명의의 집, 토지 등이 있는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합 열람 사이트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을 확인하세요. 은행 계좌, 주식, 채권 등을 확인하려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요즘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하면 가입된 모든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명시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이는 상속 재산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부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의 대출, 카드 빚, 보증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갚는 방법이고, 상속포기는 재산과 부채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니 서두르세요. 상속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면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모여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크니 가능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남겨진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장례 절차와 행정적인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남겨진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제 아내가 떠난 후 저는 3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기 힘들었고 매일 아내의 물건을 만지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괜찮아요. 그런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갑자기 슬픔이 덮쳐와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애도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계속 울고, 어떤 분은 화를 내고, 또 어떤 분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애도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외롭지 않고 서로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 어렵다면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겠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가벼운 운동 등 일상 루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활동도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고인이 좋아하던 음악을 듣거나 사진첩을 만들거나 기념일에 특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혼자서 감정을 다루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상담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세요. 종교가 있으시다면 종교 공동체의 지지와 위로를 받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사별한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나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인 유가족 자조 모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유가족 모임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의 강도는 줄어들겠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날이나 추억이 떠오를 때 슬픔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고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슬픔을 극복하는 데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정상적인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고인도 분명 여러분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의 모든 절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는 아무도 미리 알고 싶어 하지 않지만 알고 있다면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힘든 시간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 노트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